오늘부로 이 집안 종노릇 은퇴합니다. 징그랑 징그딸 쟁반이 떨어지고 그릇이 박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열리던 화려한 한정식 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반찬 가게에서 묵묵히 일해온 작은 며느리 서연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식탁보를 통째로 걷어 올린 겁니다.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그녀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폭발한 걸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재산, 그거 제가 이미 다 샀는데요. 의사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에게 늘 무시당하던 시장 며느리.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 반찬 가게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와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한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49살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양쪽으로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갓손질한 갈비 대여섯 근이, 다른 한쪽에는 시금치며 도라지며 고사리 같은 나물거리가 가득 담겨 있었죠. 오늘은 시어머니 경자의 76 생신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10년 넘게 찬물에 손을 담그고 칼질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해 가쁜 숨을 잠시 골랐습니다.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서연은 한쪽 손을 빼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진 뒤 무거운 짐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왔으면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지. 뭘 그리 꿈을 대니? 손님들 곧 들이닥칠 텐데.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일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고 손때가 잔뜩 탄 앞치마였죠. 서연에게 그 앞치마는 마치 갑옷 같았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잔소리와 무시를 견뎌내게 해주는 갑옷이었어요. 그렇게 서연이 홀로 30인분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문 밖에서 고급 외제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아들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55살의 외과 의사 민준과 51살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지혜. 이 부부는 이 집안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죠. 지혜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우아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옷 사이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향수 냄새가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기름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지혜가 커다란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이 귀한 손에 어떻게 이런 짐을 들였어? 앞으로 이런 무거운 건 들지도 마라. 응? 이 손은 법전이나 만져야 할 손이지.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의 손을 어루만지며 거실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번에 또 큰 사건을 맡았다지 뭐예요. 서초동에서도 알아주는 변호사예요. 알아주는. 그 시가 주방에서 갈비찜을 뒤적이고 있던 서연은 그 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갈비찜 냄비 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들어온 차별이었으니까요. 동서, 거기서 뭐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인데 물 한 잔도 안 가져오고. 지혜가 주방을 향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은 얼른 물을 한 잔 받아 시어머니에게 가져갔어요. 그러자 지혜가 물잔을 받아 시어머니께 건네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드셔야 해요. 동서가 음식을 좀 짜게 해서 걱정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치듯 서연을 흘겨보며 말했죠. 그러게 말이다. 장사꾼이라 그런지 간을 너무 세게 해. 아무래도 시장 음식이다 그렇지 뭐. 손님들 앞에서의 면박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싱크대를 두 손으로 짚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꾹 참아냈습니다. 흐릿하게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본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오늘만 참자. 오늘만.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 뒤 서연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후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갈비냐? 고기 부위가 영 안 좋다. 너는 시장 다닐 줄 안다는 애가 부위 하나 제대로 못 골라오니? 서연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장 좋은 부위로 골라온 갈비였습니다. 한 근에 10만 원이 넘는 최상급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준이 한쪽에서 동생인 49살 지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훈아, 너희는 형편도 그만한데 오늘 같은 날 봉투라도 두둑이 준비했냐? 그래도 어머니 칠순 다음가는 큰 생신인데 말이야. 남편 지훈은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죠.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한번 힐끗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남편의 그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서연을 향해 친근하게 물었어요. 작은 며느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거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팔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혜가 그 옆에서 입을 가리고 작게 웃었어요. 시장 반찬은 위생이 영 걱정돼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응서, 미안해요. 제가 우위가 약해서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빈 그릇들을 챙겼어요. 손에 묻은 양념을 행주에 닦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산처럼 쌓인 설거지거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을 틀자 차가운 물이 그녀의 갈라진 손등을 적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큰며느리의 자랑, 큰아들의 자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우쭐대는 목소리.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거실의 화려한 웃음소리와 주방의 외로운 그릇 소리. 두 소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며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79살 상철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날고해진 옷을 입은 채 구멍난 양말을 손수 꿰매고 있었죠. 그의 눈은 자식들의 화려한 모습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하고 있는 작은 며느리 서연의 등만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깊은 눈빛에는 오늘따라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의 자리는 여전히 주방 싱크대 앞이었어요. 산처럼 쌓여있던 설거지가 이제 절반쯤 줄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무쇠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끓였던 솥은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어서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야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힘주어 닦던 그때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지듯 식칼 한 자루가 빠져나왔습니다. 칼은 거품 사이를 가르며 그녀의 왼손 검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빨간 피가 거품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신음했지만 입 밖으로 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베인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행주를 끌어당겨 손가락을 둘러 감쌀 뿐이었습니다. 행주의 빨간 핏자국이 천천히 번져갔어요. 그 모습을 거실에서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지혜였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을 힐끗 바라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동서. 피 나오면 위생상 안 좋으니까 장갑 끼고 하세요. 손님들 드신 그릇에 피 묻으면 어떡해요?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핀잔에 가까웠죠.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형님. 하자라 장난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행주를 풀어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장갑 안으로 피가 스며들어 손가락 끝이 끈적거렸지만 그녀는 다시 묵묵히 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받아온 대접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소들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시아버지 상철이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깃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고 단추 하나는 색깔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달려 있었죠.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카디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은 일회용 밴드 한 장이었습니다. 포장지의 모서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접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밴드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야, 이거 손에 붙여라. 몸으면 큰일 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마치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낡은 밴드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거실에서 풍겨오는 큰며느리의 명품 향수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그녀의 검지에서는 아직도 작게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밴드의 포장을 뜯었어요. 79살 노인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동작은 누구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베인 손가락에 밴드를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감추려 했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 시애비가 힘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거칠고 메마른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직하게 부풀어 있었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손을 마주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서연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잘 들어라. 우리 지훈이 모르게 내가 따로 챙겨둔 게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라.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서연은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씀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거기서 또 뭐 해요? 며느리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와요. 또 노만기 도졌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시 평소처럼 어깨가 축 처진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거실로 돌아간 시아버지에게 큰아들 민준이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 손님들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다들 불편해해요. 지혜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해 보여서 서연은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서연의 반찬 가게 영업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려면 지금 출발해도 빠듯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풀며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가게 영업시간이 다 되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거실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청소랑 걸레질 다 끝내고 가야지. 손님들이 흘린 거 안 보여? 너는 무슨 며느리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가려고 하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가게 문을 늦게 열면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역하지 못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 서연의 모습을 지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의 가방이 살짝 벌어지면서 안쪽에 든 낡은 서류 봉투가 살짝 비쳤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동서, 그거 혹시 핏 독촉장이에요? 가게 운영이 어려운가 봐요. 동서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이율 낮게 빌려주는 곳 알아봐 줄게.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얼른 추슬러 닫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시댁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시아버지가 붙여준 밴드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시장 쪽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큰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도심 한복판의 어느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어요. 새까만 유리로 뒤덮인 4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사장이 들어갈 만한 곳은 결코 아니었어요. 서연이 빌딩 로비로 들어서자 낭복을 입은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늦으셨네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장 안쪽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오직 최고층으로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대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시장 앞치마를 가방에 넣은 서연의 얼굴은 시댁에서 보였던 그 초라한 며느리의 얼굴이 더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시댁 조상님의 제삿날이었어요. 서연은 새벽부터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정성껏 골라 담았습니다. 따직님! 가장 좋은 사과 한 상자, 잘 익은 배 한 상자, 그리고 정성껏 손질한 굴비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후 영업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서연의 가게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거래하던 식자재 트럭이 시장 입구에서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도로에 쏟아졌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사고 수습을 도왔어요. 서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댁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을 30분이나 넘겨버렸어요. 서연은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다급해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결국 도착할 때까지 연락을 드리지 못했죠. 택시에서 내린 서연은 무거운 제수용품 상자를 양손에 들고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몇 시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제3날 며느리가 30분이나 늦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은 헐레벌떡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시끄럽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 하여간 장사꾼들은 입만 살아서 시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서연은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를 놓치지 않으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큰 며느리 지혜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까만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동서, 이런 거 알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계약 불이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도의적 책임도 모르나?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음식들 얼른 차려서... 됐다. 됐어. 노가 만든 시장 음식 같은 거 우리 조상님 입맛에는 안 맞아.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손을 내저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거실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제사상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어요. 오색전이며 큼직한 갈비찜이며 윤기가 흐르는 잡채까지 한눈에 봐도 비싼 고급 식당 음식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시청 앞에 새로 생긴 명인 호텔에서 통째로 주문했어요. 동서가 시장에서 사오는 음식보다는 훨씬 격식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호텔 음식이 조상님께도 예의지. 시장에서 파는 거 올렸다가 조상님이 노여워하시면 어쩌려고. 서연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새벽부터 정성껏 다듬어온 굴비와 과일 상자들은 거실 한쪽 구석에 짐짝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지혜가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동서,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재산 상속받을 때 말이에요. 기업은 주장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할 텐데. 이렇게 늦고 그러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해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 민준이 거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재수 씨 입에서 별말이 다 나오네. 네, 형편에 관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우리 도움 없으면 너희 부부가 어떻게 살겠냐? 서연의 남편 지훈이 옆에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는 형의 말에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형이 눈빛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들은 모두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 쪽에 모여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 한 구석 병풍 뒤편의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는 거실에서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에게는 제사상 음식을 데우거나 그릇을 나르는 자빌만 떨어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 좁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서연의 다리가 저려왔어요. 그녀는 살며시 다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서연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의미심장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동서, 그런데 말이에요. 동선의 반찬 가게에 있는 그 시장 골목 있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 건물 좀 문제가 있던데? 서연은 묵묵히 그릇을 정리했어요. 지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만약에 행정조치 들어가면 동선의 가게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해요. 변호사로서 충고하는 건데 미리미리 다른 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걸. 끈끈한 협박이었습니다. 서연의 가게가 있는 자리는 사실 이 일대에서 알짜배기 땅이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죠. 지혜는 그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고 큰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건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머, 동서. 동서가 법을 알아요? 변호사인 내가 알아본 건데. 지혜가 발끈하며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 지훈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명색이 재수 씨인데 자꾸 그렇게 깎아내리시면 안 되죠.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살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큰아들 민준이 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어요.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가만히 있어. 지훈은 형의 압력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딘가 싶었어요. 제사가 모두 끝나고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쪽에 쌓인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다 싸가라. 어차피 우리는 호텔 음식 먹을 거니까 가져가서 시장에서 떠리로 팔든지 마음대로 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떠리라니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데 지혜가 등 뒤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이, 참, 동서. 우리 법무법인 건물 뒤에 작은 구멍가게 같은 반찬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딱 동서네랑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봐요. 서연은 신발끈을 묶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녀는 큰며느리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형님, 그 가게 주인 바뀌었을 텐데요. 지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삿날 이후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큰며느리 지혜는 그날 서연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혜는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서연 같은 시장 장사꾼이 알면 뭘 알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지혜는 남편 민준과 함께 서연의 반찬 가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두 부부는 작정하고 시장으로 향한 곳이었어요. 서연의 가게 자리를 자기들 명의로 만들어 거기에 투자용 건물을 올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지혜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둘러매고 시장 골목을 또각또각 걸었어요. 그녀는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의 가게는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줄을 가로질러 서연을 찾았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서연을 불렀어요. 동서, 잠깐 얘기 좀 해요. 서연은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게 한쪽으로 큰며느리를 안내했습니다. 지혜는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동서, 잘 들어요. 이 동네 곧 재개발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권리금이라도 챙겨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서연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영업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죠. 서연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큰며느리에게 돌려주었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장이 동서 아니에요? 동서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혜는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건물주가 따로 있으셔서요. 제가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물주? 그 건물주가 누군데요? 지혜가 캐물었어요.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어요. 무식해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듯 말했어요. 여보, 저런 무식한 여자는
좀 더 세게 다뤄야겠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압박을 넣든지 해야지. 며칠 후 시어머니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호들갑을 떨며 전한 이야기였어요. 댁의 작은 며느리 말이에요. 어제 백화점 앞에서 시커먼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것도 양복 입은 운전기사가 문까지 열어주더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녀는 서연이 분명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작은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너 이번에 그 여자랑 이혼해라. 분명히 바람이 났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번 거야. 어떻게 시장 장사꾼이 외제차를 타고 다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추측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가 아는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묵묵히 듣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서연의 가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평일 오전, 서연의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서연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상인은 서연을 부를 때 슬쩍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연은 그 호칭을 들으면서도 그저 웃기만 했어요. 몇 가게 떡집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니, 서연 씨, 시장 상인들이 회장님 그러는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시장에 무슨 회장님이 있어? 서연은 손을 내저으며 그저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시댁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더 낡은 옷을 골라 입고 시댁에 갔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로요.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만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시어머니 몰래 서연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에게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챙겨드렸어요. 그 안에는 유명 주방장도 만들기 어려운 진귀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 때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가야, 너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정말 든든해. 시아버지는 그 도시락을 시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 같았습니다. 한편 큰며느리 지혜는 서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녀는 결국 직접 서연의 뒤를 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혜는 자기 차를 몰고 서연의 가게 근처에 잠복했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서연이 외제차를 탄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 되자 서연이 가게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지혜는 자기 차로 그 택시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더니 어느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빌딩은 시청 근처에서도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그 빌딩에는 유명 호텔 체인의 본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지혜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어요. 그녀는 차 안에서 혼자 키득거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호텔 청소부 자리라도 알아본 거구먼. 이제야 자기 분수를 알았네.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돌렸어요. 그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신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글쎄요. 동서가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나 봐요. 호텔에 청소부로 취직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시원하게 웃었어요. 큰아들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긴 시장 장사보다는 호텔 청소가 그래도 좀 낫지. 적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가족들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호텔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메뉴 개발 이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호텔 측 임원들은 서연에게 깍듯한 존칭을 쓰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메뉴 소스 납품 계약 건은 대표님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에는 당당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서연을 시댁으로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한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 망신이다. 호텔에서 청소나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 당장 그 가게 일이고 호텔 청소고 다 때려치워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호통이 끝난 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묘하게 차분했어요. 네, 어머님. 곧 그만두게 될 겁니다. 서연의 그 대답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상철의 팔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 지혜와 의논하여 시내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식당을 통째로 빌렸어요. 한 상에 몇십만 원이나 한다는 그 식당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옛 친구들까지 20여 명이 모이는 큰 잔치였어요. 서연은 잔치에 들어갈 미역국을 직접 끓여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에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을 가장 좋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장 좋은 한우 양지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좋은 미역을 불리고 들기름에 정성껏 볶아가며 2시간 넘게 푹 끓였어요. 시아버지가 한 그릇 드시고 활짝 웃으실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식당에 도착했을 때 잔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큰 며느리 지혜가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앉아 있었죠. 서연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쯔, 그래도 뭐 주줄라저 임시볼대노. 하삼매, 스먼도 EBS의 썰리피엔. 나야는 이다 다음 부대 야단매 전절이 못는 이디려 다들 옆에 일하시도록 하서 오메 와사키티한 또 고동물에도 하감 하오 주의를 하여 제저 삽지야 발순 잔치인데 그래도 서빙이라도 도와라. 그게 내 전공 아니냐? 식당 종업원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자리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보온병을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려 했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잘 넘기자고 다짐했어요. 큰아들 민준이 자랑스럽게 일어나 부모님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가 이번에 유럽 여행권을 준비했어요. 한 달 동안 푹 다녀오세요. 지혜가 옆에서 거들며 작은 케이스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묵직한 골드바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셔야 해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식당 안에 친척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어루만졌어요. 서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역국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릇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그 미역국을 2손으로 받쳐들고 시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따뜻할 때 한술 떠보세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빼앗아 직접 미역국을 한 입 떠먹어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내 아들들 먹일 음식에 이런 걸 가지고 와. 시어머니는 그릇을 통째로 들어 식탁 바닥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콸콸 쏟아진 미역국이 비싼 카펫을 적셨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바닥에 흥건히 쏟아진 모습을 보자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하긴 국밥집 딸내미가 끓인 음식이 거기서 거기지. 너희 친정 부모님도 평생 그 국밥집 운영하다가 그렇게 가셨잖아. 근본이 없는 집안이야, 근본이.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평생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서연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서연에게는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핏기가 가셨어요. 그녀의 2 주먹이 식탁 위에서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 큰 며느리 지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어서 사과드려요.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고개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다들 서연이 울며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분노가 그 눈동자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탁 위에 놓인 두꺼운 식탁보의 끝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녀는 식탁보를 한꺼번에 걷어 올렸습니다. 찡그랑! 수십 개의 그릇과 접시들이 일제히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나는 굉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카페트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업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어요. 그녀는 그 앞치마를 시어머니의 발밑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부로 이 집안 종노릇 은퇴합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떡 벌렸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미쳤냐? 어디서 어머니한테? 민준이 손을 번쩍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휘두르는 민준의 손목을 한 손으로 강하게 낚아챘어요. 평생 김치통을 들고 무거운 숯을 옮기던 그 손은 의사의 손목을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민준은 손목이 꺾일 듯 아파 신음소리를 냈어요. 서연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아주버님, 의사면 의사답게 인술부터 배우세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손으로 여자 뺨이나 때리려 하다니. 비겁한 인간. 민주는 충격이 휩싸여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쾅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담이 알아대 자다 닿던 담보. 이섬도 부수어서도 못한고. 덕고 구전만 한 사야라 산자는 고구였어녀. 너야지 동아치에서 닭은 따지는 집에 어진 던섯 저리 말냐게. 여거 스무 몇 대에서 하였어. 이시바 요하면다. 보전하고 다주끝만도 가니야 하고 자리를 찌면 다치면 세테는 나 예신제였다. 만집인다다. 젠다 모어리바 야비려 이스바지오 아벤 산다 시반가가. 단일 전도.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어머님 재산이라뇨? 그거 제가 이미 다 샀는데요.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번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며느리 지혜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지호는 떨리는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여보, 당신 선택해. 이 사람들이랑 여기 남을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갈 거야?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는 형이 노려보는 시선을 무시하고 아내의 곁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차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뒤에 남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는 10여 년 만에 보는 후련한 표정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식당을 빠져나간 뒤 잔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뒷목을 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며느리를 들였나. 아이고, 내 신세야. 식당에 모여있던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눈치만 보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대한 자랑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화려했던 한정식 식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음식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큰아들 민주는 자존심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거래처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주는 다음 달부터 큰 규모로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서초동 한복판에 새 병원을 차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은행 대출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출 건이 갑자기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미 새 건물 임대 계약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이 대출이 막히면 그동안 들인 돈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결제 끝난 거잖아요. 민준이 운전대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끝내 자세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같은 시각 큰며느리 지혜도 비슷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로 법무법인 대표의 직속 비서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회의실로 출두하라는 짧은 통보였습니다. 지혜는 자기가 그동안 도맡아 처리해온 대기업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다음 문장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어요. 고객사에서 변호인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해와서 부득이하게 이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식당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 앞에서 한참을 헛구역질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이래서 잘려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들은 다시 시댁 안방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작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분명히 무슨 부정한 짓을 한 거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야. 재수 없는 며느리. 재수 없는 며느리. 그때 남편 지훈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시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저 오늘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못난 아들이라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평생 만년과장 신세인 작은 아들을 무시해왔지만 그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리려 했지만 지호는 이미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큰아들 민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 꾸민 거야. 무식한 시장 장사꾼 주제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지혜는 명품 가방에서 명함첩을 꺼내며 이를 악물었어요. 여보, 내가 알아볼게요.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변호사인 내가 그 여자 한 명 못 잡을까 봐서요. 다음날 오전 11시 지혜는 등기소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반찬 가게가 자리 잡고 있는 시장상가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등기부에는 건물 소유주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김서연이 아니었어요. 다운 부동산 주식회사라는 처음 보는 법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헛다리 짚었군. 지혜는 그 길로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그 동서가 무슨 건물주 어쩌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등기부 등본 떼봤더니 다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 우리 겁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정식 이름인 다온이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회원의 친정부모님 성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 이사 자리에는 정확히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등기부 등본만 보고 법인 등기부까지는 미처 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뒤 더 큰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어렵사리 새 투자자들을 찾아갔지만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그중 한 투자자가 술자리에서 민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박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박 원장님 도와드리고 싶지만 위에서 진짜 건물주를 화나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건물주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집에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병원을 살리기 위해 시댁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으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에는 빨간 글씨로 압류라는 무서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업을 했을 때 누군가의 보증을 섰던 일이 있었어요. 빚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안방에 모여 사색이 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큰며느리 지혜가 변호사다운 냉철한 눈빛으로 분석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집안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시에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집안이 누구한테 그렇게 큰 원한을 살 일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며느리가? 그 시장 장사꾼이? 지혜는 어머니의 말을 단번에 잘랐어요. 그녀는 비웃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작은 며느리,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짧고 명료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시청 앞 천호타워 펜트하우스로 오세요. 가족들은 그 문자를 함께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천호타워라면 시청 앞에서도 가장 비싼 초호화 빌딩이었습니다. 큰며느리 지혜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그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를 거기로 부른다고? 무슨 헛소리야. 민준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의심과 분노, 그리고 작은 두려움을 안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족들은 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고 옆자리에는 큰며느리 지혜가 앉았어요. 뒷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지혜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습니다. 차가 시청 인근의 큰 사거리로 들어서자 멀리 새까만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빌딩이 바로 천우타워였습니다. 40층이 넘는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그 빌딩, 도심의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건물 중 하나였어요. 빌딩 외벽에는 유명 외국 브랜드들의 큰 광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빌딩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녀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곳이었습니다. 서초동의 어느 빌딩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이었어요. 지혜는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청소부 일을 하나 보네. 분수를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차가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정복을 입은 주차 안내원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는 가족들의 차를 가장 안쪽 깊숙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인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귀빈 전용 주차 구역이었어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올라가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한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는 가족들을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올라오시지요. 가족들은 비서를 따라 가장 안쪽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오직 펜트하우스로만 직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어지러운 듯 벽에 손을 짚었어요. 큰아들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청소부 자리에서 무슨 대표를 만난다는 거야? 비서는 정중하게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띵 하는 부드러운 종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모두가 입을 떡 벌렸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두꺼운 카페펫이 깔린 바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 한 점.
그곳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사무실이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상 너머의 가죽 의자 위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작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짙은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가족들을 마주 보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작은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그녀의 자태는 평소 시댁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등은 곱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비웃었어요.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회장님 흉내라도 내고 있는 거냐? 어디서 청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들통난 거야?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그 문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본 가족들은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낡은 카디건에 구멍난 양말을 꿰매던 그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잘 다려진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굽었던 등은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평소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위험 있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옷을? 그 가방은 또 뭐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책상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러고는 가지고 온 낡은 가죽 가방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들이 한 묶음씩 꺼내졌어요. 등기관리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상속에 관한 두꺼운 공증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한 명씩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던 그런 가난한 늙은이가 아니다. 가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강원도 산골에 큰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그 일대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그 땅의 가치가 수백 배로 뛰어올랐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대한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오로지 돈만 아는 인간으로 자란 것을 보고 깊이 실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가족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를 조용히 시험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작은 며느리 서연에게로 향해 씁니다. 그분의 눈가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내 재산 100억 원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또 그 2배로 불려준 사람이 바로 이 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우리 작은 며느리 서연이야.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비틀거렸어요. 큰 며느리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서연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아버지의 비밀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익힌 사람을 보는 안목과 경영 감각으로 시아버지의 자산을 빌딩 5채로 불려놓았어요. 서연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여 년 동안 쌓인 한이 서려 있었어요. 형님이 다니시던 그 법무법인 건물도, 아주버님이 새로 입주하려던 그 병원 상가 건물도 다 제 회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형님 사건이 회수된 거고 아주버님 대출이 막힌 거예요. 지혜는 풀썩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어요. 큰아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바닥에 쏟아버린 그 미역국 있죠? 그 소스 하나로 제가 호텔 체인과 맺은 계약 금액이 무려 50억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카펫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평생 시장 장사꾼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가족들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은 정식 공증을 받은 증여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대로 모든 상속 지분, 100억 원 어치의 자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작은 며느리 서연이에게 이미 넘겼다. 가족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얕보고 구박했던 작은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펜트하우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모두 얼이 빠진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큰며느리 지혜였어요. 그녀는 변호사다운 본능으로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상속 무효 소송으로 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지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단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상속 분쟁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두꺼운 서류 묶음 하나를 꺼냈어요. 유님,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것은 완벽한 형태로 마무리된 증여 절차 서류였습니다. 변호사 5명의 서명과 공증인의 직인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다툼이 들어와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서류였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을 보자마자 자기가 어떤 변호사를 만나도 이걸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형님, 지난번에 저희 가게로 가지고 오셨던 그 협박성 양도 계약서 있죠?
그 문서를 변호사 협회에 제출하면 형님 변호사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약자에 대한 명백한 협박 행위로 분류될 텐데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카펫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변호사라는 자존심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큰아들 민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평생 의사 가운만 입어보던 그가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재수 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병원 대출 좀 풀어주세요. 평생을 의사로만 살아온 제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카펫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은 가슴이 아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받아온 그 차가운 멸시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서연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의사면 의사답게 실력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그 잘난 의사 면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빌딩에 들어와 계신 아주버님 사무실은 다음 달까지 모두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머리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카페트 위로 무너져 내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도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평정만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키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늘 잔치에서 제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신 그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겁니다. 부모님은 평생 국밥 한 그릇을 진심으로 끓이시며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었어요. 그 두 분을 어머님이 어떻게 함부로 입에 올리실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 앞에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자신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린 뒤였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향한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봉투를 시어머니의 발치에 살며시 내려놓으셨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이 서류 잘 살펴보고 도장 찍어 주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협아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이혼이라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분한 눈빛으로 부인을 내려다보셨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큰아들 집으로 가든 큰며느리 집으로 가든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평생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던진 그 입을 보고 나는 결심했소. 시어머니는 곁에 있던 큰아들, 부부를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제 자기 한 몸 가눌 길조차 막막한 처지였어요. 큰아들 민주는 결국 큰며느리 지혜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그 여자를 자꾸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사람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니야? 지혜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내 탓을 해요? 어머님이랑 당신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나는 그저 당신들 따라간 것뿐인데. 부부는 펜트하우스 한복판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해서 시어머니마저도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평생 가문의 자랑이라며 떠받들어 온 그 엘리트 부부가 한순간에 길거리의 불황자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 인터폰을 가만히 눌렀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비원 2명만 올려주세요. 손님들 나가실 시간이 됐어요.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2명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깍듯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40층 빌딩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던 로비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회사원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족들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시선들을 즐겼을 며느리 지혜는 이제 그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어요.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던 서연의 곁에 남편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굳어있던 표정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지혜는 결국 다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큰아들 민준의 병원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지하던 2 엘리트 자식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어요. 서연은 그들의 몰락을 멀리서 차분히 지켜보며 동정심 대신 냉정한 정의를 묵묵히 실현해 나갔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이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반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서연이 평생을 지켜온 시장 골목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시장 반찬 가게 자리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허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쪽에는 현대식 식품기술연구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연구소의 정식 이름은 다온푸드연구소였어요. 친정 부모님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을 따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연구소가 들어선 이후 시장 골목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서연은 시장 상인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소스와 반찬 제조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서연의 도움으로 위생적인 진공 포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생선 가게 사장님은 서연이 소개해준 호텔과 정식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음식 명소로 떠올랐어요.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주말이면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시장 상인들에게 늘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평생 흘린 땀의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연구소 앞거리에 한 노인이 비틀비틀 걷고 있었어요. 그분은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박스를 뜯어 차곡차곡 접은 폐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노인이 바로 시어머니 경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큰아들, 부부의 집에서도 결국 쫓겨나고 만 거예요. 큰며느리는 수입이 끊기자마자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여겼고 모진 말다툼 끝에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고시원 한 칸을 빌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한복 대신 후줄근한 점퍼를 걸쳤고 손에는 군데군데 헐어있는 목장갑이 끼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연히 연구소 앞을 지나가다가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서연이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작은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유리창에 다가갔어요. 그녀는 서연에게 한마디라도 건네보고 싶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쥐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연구소 입구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들 지훈이었어요. 그는 이제 서연의 회사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의 표정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로서의 도리는 다 끝났습니다. 가서 큰아들이나 찾아보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큰아들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거두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폐지가 든 봉지를 다시 들고 어둑해진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 시각 큰며느리 지혜는 지방의 작고 허름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맡은 직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석이었습니다. 평생 서초동의 으리으리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그녀가 이제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다니던 그 큰 법무법인은 그녀를 해고한 뒤로 다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변호사 업계는 좁아서 그녀의 평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뒤였어요. 그녀가 점심시간에 김밥 한 줄을 사들고 거리를 걸을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만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는 가끔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큰아들 민준도 비슷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결국 그는 지방의 한 공사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평생 수술칼을 잡던 그 손으로 이제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좁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자신의 그 오만했던 지난날들을 곱씹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시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녀는 시아버지를 가장 좋다는 요양원에 보내자는 주변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연의 펜트하우스에는 시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방 하나가 마련되었어요. 그 방에는 시아버지가 평생 즐겨보시던 옛날 책들과 라디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밤 서연이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상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진짜 자식을 얻었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금 가신 일이 뒤에 다시 되면서 한달세요. 안싱을 언가에 사부에 둘슈하. 서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성공 이야기는 어느덧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그녀를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사람들은 서연을 앞치마 입은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새벽마다 직접 연구소로 출근해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 잊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던 며느리가 화면 속에서 그토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결국 화면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내가 복덩이를 차버린 거야. 천하의 복덩이를. 시어머니는 가슴을 마구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서연은 멀리 시골에 있는 친정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등기부 등본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은 묘소 앞에 그 서류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장사꾼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평생 흘리신 그 땀의 가치 딸이 다 갚아드리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을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푸르고 맑았어요. 서연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진정한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펜트하우스 주방에서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자기만의 따뜻한 주방이었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더 이상 시장에서 쓰던 그 낡은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유명 주방장들이 두르는 화려한 앞치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 산 깔끔한 천 앞치마였어요. 서연은 그 앞치마를 두를 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범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그리고 직접 무친 도라지 나물과 시금치 무침.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구운 굴비 한 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기쁜 얼굴로 음식을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드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밥상이지. 이게 진짜다. 우리 며느리가 차린 밥상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다. 서연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남편 지훈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의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드렸어요. 세 사람이 마주 앉은 그 식탁에는 그 어떤 큰 잔치 자리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고 진한 행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자신의 회사가 거둬들이는 큰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회복지재단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친정 부모님의 성을 따서 김씨 모친 따뜻한 밥상 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시장상인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어요.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손맛과 경험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식품기술연구소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서연이 일군 그 시장 골목은 이제 지자체로부터 서연의 길이라는 정식 이름까지 부여받았어요. 시장 입구에는 큼직한 간판이 새로 걸렸고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의 길은 명실상부한 도시의 명소가 되었어요. 남편 지훈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생 만년 과장이라며 무시당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회사를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이저 우리 맨짐 생연정 지조 우르다요. 구부도돼 통데 따다리했어. 서연의 집으로 2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미세요. 한 통은 큰 며느리 지혜가 보낸 것이었고 다른 한 통은 큰아들 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2편지 모두 두툼한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2편지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번 읽어보지 그래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낸 건 반성문이 아니라 구걸 편지일 뿐이에요. 제가 읽어주는 순간 또 우리 가족의 평화가 흐트러질 거예요. 서연은 두 편지를 들고 책상 옆 작은 파쇄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기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종이가 잘게 부서지는 소리가 잠시 울려 퍼지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어느 작은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연의 뉴스가 나올 때면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앞치마는 나의 훈장입니다였어요.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그 책을 읽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낸 한 여자의 단단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앞치마는 굴레가 아니라 나의 훈장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흘렸던 그 땀방울이 결국 저를 가장 높은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늦은 오후 펜트하우스 거실에 큰 통유리창 앞에 섰어요. 그녀의 시선은 멀리 시장 골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을 때 그 시장 초입의 작은 가게 한 칸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연의 손에는 단돈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었다가 결혼 선물로 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홧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이 결국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며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시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모든 폭력의 시간들이 이제는 멀고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잘 견뎌줬어, 김서연. 정말 잘 살아왔어. 그녀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환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한 여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노을 지는 빌딩 숲을 배경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되어 갔어요. 한 며느리의 인생이, 그리고 한 여자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자기만의 빛나는 색깔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기까지가 반찬가게 며느리 서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의 진가는 결국 시간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서연 씨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는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